1900년 미국의 운송업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지로 화물을 배달하는 것이 고작이었던 기존의 열차와 마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트럭이라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탄생했던 것인데요. 이는 곧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등장을 뜻했죠. 1911년 미국 뉴저지주 블룸필드에 자그마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설립됩니다. 천재 공학자 비고 토르벤센과 유명 화가인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조셉 오리엘 이튼 2세, 이튼의 처남 해닝 타업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탄생시킨 토르벤센 기어앤 엑셀 컴퍼니는 창립 그 즉시 승승장구를 이어갔는데요. 토르벤센이 개발해 특허를 낸 독자적인 대형 트럭 차축, 일명 토르벤센 차축은 높은 신뢰도와 성능을 보여주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1917년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트럭 세대 중 한 대에 해당 차축이 장착되어 출고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죠. 1918년 미국 최대의 트럭 제조업체 리퍼블릭 모터 트럭 컴퍼니가 토르벤센의 회사를 인수합니다. 다음에 리퍼블릭을 떠난 이튼 2세는 그간 습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튼 엑셀 컴퍼니를 설립,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요. 그로부터 3년 후인 1922년 리퍼블릭으로부터 토르벤센 기어앤 엑셀 컴퍼니를 사들인 이튼 2세는 다양한 회사들을 계속해서 인수하며 회사의 제품 라인을 다각화해 나갔죠.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시장의 주가가 일제히 대폭락합니다. 일명 검은 금요일로 불리는 이날을 시작으로 10년간 미국에 대공황이 찾아왔고 수많은 회사들이 줄도산을 맞이했는데요. 다행히 이튼 엑셀 컴퍼니는 다양한 제품군 덕분에 대공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다각화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된 이튼 엑셀 컴퍼니는 1949년 이튼 2세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화와 발전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1963년에는 예일앤 타운 주식회사와 합병해 사명을 이튼 예일앤 타운 주식회사로 변경, 업종을 중장비 및 자재 취급으로 전환했고 1971년에는 하이테크 전자산업으로의 업종 변경을 꾀하며 사명을 이튼 코퍼레이션으로 또다시 바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죠. 많은 직원들이 몸담았던 회사를 떠나야만 했고 새로운 업종에 어울리는 신입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모든 변화가 성공적일 수는 없었기에 1980년에는 목표했던 공장 자동화 제품 라인 개발이 난항을 빚으며 회사가 1억 8,96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는 사태도 벌어졌는데요. 대공황 이후 처음 겪는 대출혈에 이튼 코퍼레이션은 18개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했고 또다시 수많은 직원들이 해고되었죠. 1994년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코퍼레이션의 클리블랜드 전력분배 제어 사업부 시설을 16억 달러에 인수한 이튼 코퍼레이션은 첫 해 매출을 10억 달러나 증가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에 큰 감명을 받은 이튼 코퍼레이션은 본격적으로 전력관리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 세계적인 전원 공급장치 제조회사 델타의 전기사업부와 UPS 및 서지 보호 등의 전원 백업 시스템으로 명성이 자자한 파워웨어를 인수했는데요. 2006년 그간 인수한 회사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분배 시장에 진출한 이튼 코퍼레이션은 또다시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을 단행했죠. 당연하게도 갑자기 날아든 해고장에 비탄에 빠진 이가 있다면 새 일자리에 웃음꽃을 피우는 이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37세의 나이로 이튼 코퍼레이션에 입사한 데이비스 루는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그는 여러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며 빠르게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거듭났죠. 데이비스와 팀원들의 노력만큼이나 회사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미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이튼 코퍼레이션은 2012년 5월 21일 글로벌 전기제품 제조업체 쿠퍼 인더스트리를 114억 6천만 달러에 인수하는데요. 쿠퍼 인더스트리는 무려 S&P 500에 포함된 회사로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500개 기업 중 하나였죠. 이는 이튼 코퍼레이션 101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로 황금기의 시작을 알리는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시작해 일약 세계를 호령하는 글로벌 전력관리회사로 도약한 이튼 코퍼레이션은 근무를 성장을 계속했는데요. 여기에는 데이비스의 우수한 개발 실적이 커다란 지분을 차지했고 곧 데이비스 루는 사내에서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죠. 회사의 보상은 확실했습니다. 그에게 막대한 성과급을 지불함과 동시에 매우 높은 권한과 직책을 부여했던 것인데요. 회사의 주요 IT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그것을 관리하는 최중요직위에 오른 데이비스 루의 앞날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 확실해 보였죠.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시대의 변혁 속에서 확실한 것은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2018년 이튼 코퍼레이션은 누구보다도 화려한 성공을 거둔 듯 보였는데요. 주가는 2007년 대비 2배나 상승했고 7만 명이 넘는 직원이 175개국에서 근무하는 등 겉보기에는 네로라 하는 글로벌 전력관리 기업이었죠. 하지만 회사의 경영진은 한 발 앞서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전력 시스템이 전통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형태로 발전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양방향 통신이 가능케 만듦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스마트 그리드, 실시간으로 전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요를 예측, 전력 분배와 발전소 출력을 미리 조절하도록 돕는 사물 인터넷의 도입은 이튼 코퍼레이션과 같은 전통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에 있어 커다란 위협이었죠. 실제로 최신 기술들에 발빠르게 자금을 투자한 신생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며 시장 내 파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점은 경영진에 있어 결단을 내려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거대한 공룡은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전과 달리 보다 철저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구조 조정을 시작했죠. 2018년 2분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책 변경 안내. 당사의 2018년 2분기 조직 개편에 따라 전사적 전략 재조정의 일환으로 기존의 관리자 직위와 관련된 역할 및 시스템 접근 권한의 일부 조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회사의 장기적 발전과 보안 강화 및 효율적인 IT 운영을 위한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으로 데이비스 루님께서 이전에 담당하셨던 주요 IT 시스템 관리 업무는 새로운 조직 구조 내의 역할로 재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부여되었던 관리자 직위와 서버 접근 권한은 상응하는 새로운 역할과 책임 체계에 따라 해제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사의 발전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메일을 모두 읽은 데이비스 루는 아주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를 해고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는데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1969년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각 단계별로 정리한 바 있죠. 죽음의 5단계로 널리 알려진 해당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갑작스럽게 해고 예고를 맞이한 데이비스 역시 비슷한 단계를 거쳤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5단계는 2단계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회사에 수많은 공헌을 한 자신을 헌신짝처럼 팽개쳤다는 분노로 잠식된 데이비스 루의 머릿속에서는 매일같이 복수에 관련된 상념들이 휘몰아쳤습니다. 매일 밤 끔찍한 상상이 그를 가득 채웠고 잠을 설치는 나날이 반복되었는데요. 이윽고 데이비스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자신의 주특기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에 복수를 결심했죠. 일반적으로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해고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도 않으며 해고 당일에 통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미국 노동법의 임의 고용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합법적인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가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에 의거하는데요. 해고된 직원은 그 즉시 사내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되며 심지어 개인 짐도 회사가 따로 수거해 자택으로 배송하는 경우까지 있죠. 이는 해고 대상자가 나쁜 마음을 품고 회사 내의 시스템을 사보타주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는 조치입니다. 11년간의 이튼 코퍼레이션 생활을 통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역시 해고 당일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던 데이비스 루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순간 작동하는 킬 스위치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었죠. 대기업에서 10년 넘게 핵심 개발자로 활약했던 그의 코딩 실력은 조직 개편과 함께 일부 권한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폭탄에 가까운 킬 스위치를 제작 가능케 했습니다. 먼저 데이비스는 새로운 스레드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무한 루프 프로그램이 담긴 악성 코드를 곳곳에 심어두었는데요. 이는 시스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서버 다운을 유발, 로그인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를 내는 장치였죠. 그 다음으로는 데이비스가 아직 접근 가능한 내부자 권한을 남용한 삭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차별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사내 직원의 계정을 삭제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시간을 들여 서버를 복구하더라도 로그인이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는데요. 루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데이비스 루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였죠. 해당 킬 스위치는 말 그대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데이비스 루가 비활성화되는 그 순간 모든 직원의 계정이 강제 로그아웃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그가 해고를 당하는 그 즉시 사내 모든 계정은 로그아웃되고 그 이후 서버가 다운되며 다운된 서버 속에서 빠른 속도로 계정들이 삭제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신이 제작한 프로그램과 코드들의 파괴를 의미하는 일본어 하카이와 무기력이라는 뜻을 가진 중국어 훈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데이비스는 아주 조용히 언젠가 찾아올 그때를 기다렸죠. 2019년 9월 9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회사에 출근한 데이비스 루는 회사 정문에서 자신의 출입카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그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죠. 같은 시각 전 세계에 위치한 이튼 코퍼레이션 사옥들은 죄다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삽시간에 아비규환이 된 사무실에서는 고성이 난무했고 보안팀은 사색이 되어 애꿎은 서버실에서 원인을 찾으려 애썼는데요. 킬스위치의 위력은 가히 가공할 만한 것이었죠. 수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계정이 삭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무에 필요한 자료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력관리 회사에 있어 너무나도 치명적인 피해였는데요. 계정들을 재활성화하거나 혹은 신규로 생성하는 임시조치를 통해 가까스로 사내 시스템을 복구한 이튼 코퍼레이션은 추산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은 뒤였죠. 특히 핵심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되었다는 점은 기업의 보안 체계에 큰 구멍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회사 자체의 신뢰도에도 커다란 금이 가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사내의 소동이 마무리된 그 즉시 이튼 코퍼레이션은 범인을 찾아 나섰는데요. 검거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죠. 물증은 없었지만 심증만큼은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벌일 만한 능력을 갖추면서 범행 동기가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데이비스 루밖에 없었는데요. 수사당국은 데이비스가 사용하던 사내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죠. 그 결과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권한 상승, 프로세스 숨김, 빠른 파일 삭제 등의 여러 키워드가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트북에는 데이비스 루 자신이 작업하던 암호화 파일 및 2개의 중요 코드 프로젝트를 삭제하려 시도한 것과 더불어 OS 디렉토리를 통째로 날려 증거인멸을 꾀한 흔적까지도 남아있었는데요. 2019년 10월 7일 자신이 제작한 킬 스위치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복수가 대성공했다는 것에 만족해서였을지 체포된 데이비스는 의외로 너무나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죠. 자칫 복잡해질 수 있던 사건이 무난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던 수사당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 10년에 달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이비스가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어 강력하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장대한 복수극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소식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 역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자신이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은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된 착각이지만 개발자들은 특히 그 정도가 심해. 토목 기술자가 자신이 해고되는 순간 폭발하는 폭탄을 건축물에 심어뒀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말도 되지 않은 사건인지 알겠지?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일은 꽤 빈번하게 일어나지. 퇴사하기 전 몇몇 코드에 구멍을 내놓는 등 괜한 심수를 부리는 사례가 많거든. 그들 중에는 내부에 만연한 병폐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으며 저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해고당했을 때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나만이 유지보수 가능한 코드를 작성해서 평생 직장을 얻자 같은 농담처럼 말이야. 세미콜론 쌍반점을 그리스어 물음표 쌍반점으로 몇 개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그것도 찾기 어려운 SQL 스트링 같은 데다가 작은 골탕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죠. 일각에서는 데이비드를 은근히 응원하는 반응도 있었으나 이들 역시도 남은 개발자들이 킬 스위치의 여파를 수습하기 위해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어디까지나 극소수의 의견이 불과했습니다. 한편 판결은 계속해서 지연되었는데요. 2019년 11월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그 원인이었죠. 계속되는 휴정 속에서 가뭄에 콩나듯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더 시급한 사안들이 많았기에 데이비스 루의 판결은 계속해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7일 킬 스위치가 작동한 지 장장 2006일 만에 클리블랜드 연방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당연하게도 유죄 판결이었죠. 이제 남은 것은 형량 선고뿐이지만 이 역시도 날짜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최악의 경우에는 중년의 마무리를 감옥에서 지내야만 한다는데요. 한때 핵심 인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개발 부서를 진두지휘했던 그는 한순간에 복수심을 이기지 못한 대가를 기다리고 있죠. 결행하지 않은 복수보다 더 영예로운 복수는 없다. 희미한 밤이었습니다.